이 정권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남북이 같이 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정부가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일상 회복에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를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300명대 중반인 357명. 지난 3월 23일 이후 90일 만에 최소치가 나오고 지금 오늘 오후 9시 잠정직 캐치 보니까 아마 내일도 300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교수님? 예, 뭐 그렇게 예측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감소세가 완연한데요. 근데 최근 몇 주 동안을 보면은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확진자 수가 적고요. 예. 그리고 화수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 상황을 좀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질병관리청에서 1차 접종자가 20에서 3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빠르면 볼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 백신 접종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성급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이번 주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이 7월이 넘어가면서 이 30%를 넘긴 상황이 1, 2주 지나다 보면은 네.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숨진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인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죠?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같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알려진 백신을 접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났고, 혈액 검사에서도 이 백신과 관련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특이한 그런 혈액 검사 소견을 보였고, 또 뇌혈관에도 이 영상 검사, MRI 검사를 했을 때 전형적인 그런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의한 증상이고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이 가능한 거죠? 예, 백신을 접종을 한 분들 중에서 4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보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1차적으로 먼저 의심하고 조기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은 아주 심한 두통이 보통 환자들의 90% 이상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이게 보통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가고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고 조절도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구토를 동반하거나 이 시야,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더 진행하면 이제 호흡곤란이나 가슴의 통증, 팔다리의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조기에 이 자신의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상 반응이 있다 신고했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두통이 생기고 뭐 시야가 흐려지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 혈소판이 감소했는지를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치료가 좀 늦어지고,
그러면서 결과가 좀 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사실은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그 발생 건수가 지금 확인된 게 2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한 분은 치료가 잘 됐고 한 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이 통계적인 차이를 두기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 제한 연령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30세 미만은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연령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전에 30대 미만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이미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그런 비율과 그리고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이런 심각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의 이득을 비교를 해서 30대 미만 접종을 안 하는 걸로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결과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드는데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나 또는 이 개편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소속한 위원회는 아니고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네. 여기서 주요한 결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그러니까 7월부터 적용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생활방역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방역을 완화시키는 것이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나 내용을 완화시키는 것이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완화된 것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다시 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다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정부 차원의 규제, 지침에 따른 규제는 이제 완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들은 그러면 방수치를 좀 지키려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것이 정부가 이런 완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면 사실 국민들이 스스로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방역을 계속 개인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지난 1년 6개월 이상 그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리고, 이런 그 유행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수성이 높은 그런 반응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 기대를 거는 편입니다. 근데 당장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철에 지금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나 이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다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 텐데 좀 방역 대책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 7월 달에 이 방역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 여름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 접촉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20대에서부터 50대 연령들이, 이 이동량, 그리고 접촉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일부 들어와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전파력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심한 유행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방역수칙 완화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완화된 대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률이 한 어느 정도 돼야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유행을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을 50% 이상 하게 되면은 이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숫자가 0.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이 재생산 지수가 0.9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0.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0% 이상 접종을 해야 되고 네. 그 상황에서 이 유행 상황에 따라서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한 8월쯤은 돼야 그때쯤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이 여름 휴가철도 좀 지나고 그리고 그 접종률이 적어도 50% 넘어가려면 9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때쯤 방역을 본격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완화를 시킬 때도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 시행하고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그럼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학교 유행 양상을 보면 학교 자체에서 유행이 크게 일어나기보다는 학교 외에서 감염이 된 확진자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10대를 중심으로 한 이 학생 연령층에서는 정말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 인구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망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학기쯤에 이제 성인을 중심으로 한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그런 등교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렇지만 교실 환경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밀도의 문제라든지 환기 문제 그리고 이런 이 책상이나 뭐 이런데 이 표면 환경 관리와 관련돼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관리 방법을 도입을 해야지 학교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3 학생들만 백신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교직원하고. 그럼 네. 고3 학생들 말고 더 연령대를 낮춰서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 중에 파이자 백신이 이제 16세 이상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이자 백신을 이용을 해서 고등학생들을 접종을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접종의 우선순위에서 이 다른 그 연령군에 비해서 우선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는 사회적 필요성, 그러니까 뭐 수능 입시라는 그런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접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이지 이 학생들에 대한 뭐 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 때문에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고3을 먼저 접종을 하고 이후 백신의 그 공급 상황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확산하면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도 한 60% 이상 전파력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일어나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주에서는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주 위협적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방역을 완화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한 백신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영국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그 유행 양상을 보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는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주셨는데 방역을 좀 완화하는 조치는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 변이 바이러스를 생각해서라도 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하지인 오늘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도권 내륙과 강원